퀀트 투자라는 게 사실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망이 맞았나 틀렸나 분석을 해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맞는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 주식이라는 게 묘하게도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이 굉장히 높고 평범한 사람들이 적용해서 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뭐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거인의 포트폴리오 저자시죠. 강환국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뭐 요즘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11년 동안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식을 매매하는데 연봉리 15% 수익을 얻으셨다. 그리고 최근에 직장인 투자자에서 30대 파이어조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루신 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원래 직장은 코트라에서 독일지사에서 근무하셨네요. 네, 그 코트라에서 근무를 하면 보통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12년 반 정도 코트라에서 있었는데 한 7년 정도는 해외 그리고 5년 정도는 국내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해외는 독일이었고요. 네. 아니 홍익희 교수님도 코트라 출신이셔가지고 아, 그렇죠. 제가 네. 예, 가끔 코트라 분들 오시면 네. 홍익희 교수님 이야기 항상 하거든요. 아, 네네. 예. 하여튼 뭐 워낙 그 코트라 계신 분들이 어떤 실무적인 실전 그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경험도 있으신데다가 네. 인사이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근데 대선배시죠. 네. 네. 일단 지금 보니까 연봉리 수익률 이렇게 어떻게 1년에 2번 정도만 거래하면서 네. 이렇게 15%씩 11년간 얻을 수 있을까? 뭐 2001년부터 20년까지의 연봉리 수익률을 합치면은 43%. 이거 엄청난 수익률인데 일단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퀀트 투자라는 게 사실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하실 때는 그 퀀트 투자를 기반으로 하시잖아요. 네, 저는 퀀트 투자 아닌 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퀀트 투자가 뭘까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요약만 좀 해주신다면. 아, 네. 그게 한마디로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규칙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건 퀀트 투자가 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퍼가 낮은 주식을 사가지고 6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다른 퍼가 낮은 기업으로 이제 교체하라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높은 수익률을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는 법칙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평가 주식 이런 애들이 보통 그 주가지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고요. 뭐 그런 거는 뭐 퍼, PBR 뭐 이런 지표들로 그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높은 기업들, 한마디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 분기 대비 많이 오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고요. 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 뭐 GPA 같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ROE랑 ROA랑 비슷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도 이제 우수한 기업들이 수익이 높다 이런 게 있고, 그런 거를 전부 다 합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어떻게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이따 뒷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예.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뭐 다 그렇겠죠. 모든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돈을 버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다 일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책에서도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이 투자 심리를 모르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우리 심리가 어떻길래 그런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두뇌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를 해왔는데, 진화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질수록 빠지게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편향들이 투자를 다 망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편향은 손실 회피 편향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절매를 거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책에서 손절을 제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 똑같이 100원을 그 버는 거와 100원을 잃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100원을 잃는 게 3배 정도 더 아프다라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아프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바보 짓을 했으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보통 손절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수익이 조금 났다 하면은 재빨리 팔아버리죠. 얘가 다시 손실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는 원래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은 짧게 그리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정반대로 하게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참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납득이 되는데 네. 참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손절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손실 확정을 짓는 거니까. 네. 그리고 조금 버티면 다시 올라주지 않을까? 이런 네네.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강환구 저자님은 손실, 그러니까 손절, 뭐 그 기준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퀀트 전략을 몇 개 굴리고 있는데 개별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포트폴리오가 20% 떨어지면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날려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하나가 20% 아니요 개별주가 아니라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가요. 아 전체 네. 개별주 단위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제 포트폴리오를 거의 안 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넘게 안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은 저는 대충 알죠. 아, 지금 나 망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자주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망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망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매일 보다가 아,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20% 지금 말아먹고 있네. 아, 그럼 팔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20% 이 정도 떨어졌다 하면 우리가 보통 바닥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닥에서는 다시 올라가니까 네네. 좀 반등,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반등시 매도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근데 반등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20% 되면 자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수익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그 후에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일단 포기하고 일단 날려버립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원금 보존이 중요하죠. 일단 뭐 투자를 망치는 10가지의 심리 오류가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조금 올라가면 빨리 팔아버리는 게 처분 효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심각한 편향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위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그겁니다. 나는 별로 잘나지 않았는데 나는 잘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지금 1,000만 명 정도의 투자자가 있는데 한 개 종목을 하시는 분이 4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 종목. 네, 그리고 그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60% 정도예요. 사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원래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세 개 종목 거의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60%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이제 굉장히 굳게 믿는 거죠. 근데 분산 투자를 안 하면은 또 얘가 잘 나가면 좋은데 이제 못 나가면 더 심각하게 골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분산 투자는 보통 몇 종목 정도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들이? 저는 그래도 최소한 20개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20개 정도 전업 투자자가 아닌 다음에는 네. 그 종목을 들고 간다는 건 관리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잡해서. 근데 그 이제 퀀트 투자 같은 경우로 하면은 보통 전략이 나오고 전략이 종목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종목을 사가지고 관리 안 합니다. 그냥 몇 개월 동안 갖고 있습니다. 그냥. 네. 자, 그럼 다 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사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네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최근에 그 계좌가 이제 여러 개잖아요. 네네. 그 하나의 계좌 네. 몇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담으셨는지 퀀트 기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어떠한 이유로 네. 어떠한 주식들을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제가 보통 그 울트라 전략이라는 전략을 하나 쓰고 있기는 한데요. 거기 12개 지표들이 들어갑니다. 12개 지표를 다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혼란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사실 그 울트라 전략을 3개 지표로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PBR이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PBR의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이 2,000개가 있다라고 치면은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딱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성장한 기업, 요것도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쫙 매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GPA라는 수익성 지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순위를 쫙 매기고 그럼 3개의 순위가 나오니까 그 3개의 평균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20개 기업을 사가지고 그 6개월 동안 보유하고 6개월 후에 팔고 다시 이제 교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고루한 기준으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온 추출된 종목들을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계좌에 네. 아까 몇 종목이라고 그러셨죠? 보통 이제 한 전략이 20개 정도이고요. 그 울트라 전략도 뭐 소형주, 대형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3개 전략 60개 종목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 계좌에 20개 정도 들어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20개 그 분배는 똑같이 10분의 100분의 5씩 들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그렇죠. 이제 한 개 전략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네네. 똑같은 예. 금액, 균등하게. 네, 심플하게 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망치는 심리적 10가지 오류 가운데서 네. 또 아직 설명하지 않으신 몇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뭐지 전망 망상 편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내년에는 미국 주식이 오르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중국 주식이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전망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전망이 맞았나 틀렸나 분석을 해보면은 냉정하게 뭐 맞는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최근 몇십 년 동안에 굉장히 잘 먹힌 그런 그 법칙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법칙대로 그 규칙대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망친단 말이에요. 네네, 심리적인 그렇죠. 어떤 문제로 네네. 멘탈이 나가서.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함정에 빠지지 않거나 피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세워야 되는데 규칙을 자기만의 투자 기준. 그렇죠. 근데 그 규칙을 어떻게 세우냐? 이 규칙이라는 게 사실 저는 요리할 때 레시피나 또는 이제 바리스타가 커피 만드는 그 공식이랑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투자에서 그러니까 퀀트 투자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그 규칙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규칙이 과거에 먹혔나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백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과거에 내가 이 전략을 그대로 썼다면은 얼마를 벌을 수 있었는가, 최악의 순간 얼마의 손실이 났는가, 그 손실을 다시 이제 만회하고 다시 본전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잘 모르는 이제 주린이들 입장에서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어떻게 백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내가 퀀트 그 기준을 집어넣고 네. 그럼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도 코딩을 전혀 못 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그 데이터를 HTS에서 전부 다 긁어와가지고 엑셀을 커피 페이스트하고 막 하고 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 뉴지스탁이라는 곳에서 젠포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략들을 짜고 백테스트 돌리고 종목까지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심플해졌고요. 네. 그 말씀하신 사이트들은 한국 사이트인가요? 네, 한국 사이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 네. 뉴지스탁이라는 그 회사에서 뉴지스탁. 네, 뉴지스탁. 거기서 젠포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네. 어떻게 그 안에 어떻게 기준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PBR이라는 이제 지표를 넣고,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는 지표를 넣고, GPA라는 지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 지표가 딱 나오고, 그러면은 그 세 개 지표에 각각 순위를 만들어라. 그리고 평균 순위가 높은 기업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 기업들을 찾아줍니다. 걔네들이. 전체 우리 상장 기업 가운데서. 그렇죠. 네, 그래서 2,000개 기업 중에서 20개, 30개 기업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1위부터 20위까지. 네? 1위부터 20위까지. 네, 그거를 뭐 100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 그거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사야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반복 투자를 14년 또는 20년 동안 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가 한번 분석을 해봐라 하면은 걔가 그것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 네, 그렇죠. 확신이 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조건을 입력을 해서 딱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50개가 나왔어요. 그럼 20개 정도만 투자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0개는 1위부터 20위까지 요거를 그냥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식으로 한 50개 기업 정도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20개의 옥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 가치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쪽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 50개 중에서 제가 투자한 20개가 있고 제가 버린 30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버린 기업들이 수익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난 이런 거 못하겠구나, 꽝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순위 좋은 기업들로 그냥 사고 있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네. 예외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좀 빼고 그럼 21위, 22위 기업을 사고 또는 똑같은 산업에서 10개 기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5개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21위, 22위, 23위 이런 식으로 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적용해서 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뭐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저평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퍼나 PBR 같은 거는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아까 그 서치할 때 조건에 넣는 PBR, PER 이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퍼나 PBR 그런 거 봐서 소용없다. 돈 드는데 그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사실 퍼랑 PBR만 낮은 기업만 사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복리 20% 정도는 그냥 나오거든요. 그것만 해도. 복리 20%. 네. 그냥 정말 철저하게 퍼랑 PBR만 낮은 기업만 사면은 그 정도 벌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냥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최근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들 이렇게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퍼와 PBR가 낮고 근데 동시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 네. 그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올릴 수가 있죠. 네. 네. 그 이게 지금 하나 방법인 것 같고 나머지 또 두 가지 방법은 뭘까요?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 이야기하셨죠. 참 혹시 그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그 종목 선정 그거 혹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자산 배분의 큰 그림에서. 네네. 사실 돈을 우리가 주식을 또는 투자를 통해서 벌 수 있는 거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자산 배분을 잘하는 거, 그리고 언제 사냐 파냐 하는 게 마켓 타이밍, 그리고 무엇을 사고 파느냐 종목 선정, 그 세 개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대부분 분들은 종목 선정이 좀 집중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그래서 맨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됩니까?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종목 선정이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이 뭐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사실 그 종목을 사고 팔면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시장이 반토막 나면은 우리 포트폴리오가 전체 반토막 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피해가기가 사실 매우 힘들죠. 자산 배분이나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하면 주식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식이랑 채권이랑 실물 자산이랑 섞으면은 이런 굉장히 큰 위력이 발생합니다. 그 한마디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15% 이상 잃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 배분을 하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네. 주식 가운데서 종류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 네네네. 이걸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자산 배분이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네, 그렇죠. 이게 그 주식 내에서 아무리 우리가 분산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반토막 나면은 모든 주식이 다 사이좋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예 벗어나 가지고 채권이라든지 실물 자산을 포함을 해야지 진정한 자산 배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때 채권 투자하면 좀 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자산 네. 배분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상당히 길게 보면은 이제 50년 정도를 보면은 이런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영구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금, 채권 그리고 주식, 현금 여기다가 각각 25%를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50년 동안에 복리 한 8.6% 뭐 그 정도 벌었고, 네 그리고 그 최대 손실이 12.7%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수익이 미래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죠. 금리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만 하는 거는 기대 수익이 최근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섞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게 전문 용어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네. 근데 사실 이 마켓 타이밍 네. 지금 뭐 우리 저자님도 네. 지금 보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식을 매매한다. 네. 그러니까 딱 그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걸 통해서 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그러면 예. 6개월마다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나요? 이게 왜 6개월인가 한번 보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묘하게도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이 굉장히 높고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11월, 4월에는 높게 가져가고 5월, 10월에는 아예 빼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에 한번 제 주식 포트폴리오 이렇게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할 때는 보통 언제 매수를 하시나요? 그렇게 뭐 콘트로 종목이 추출이 됐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네. 살 때 보통 네. 주로 몇 월 달에 사세요? 보통 이제 11월 1일쯤 들어가고요. 네. 11월 1일. 네. 그리고 4월 말에 다 팔아버리고 5월 초쯤 교체해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삽니다. 네. 아니면은 아예 5월부터 주식 안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11월에 사서 4월에 판다. 예, 그때가 이제 가장 메인입니다. 예. 주식의 수익이 가장 높을 때. 그 얘기는 4월 달까지가 가장 주식 가격이 좋을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식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11월, 4월도 분석을 해보면은 1월, 3월, 4월 이때 많이 오르더라고요, 주식이.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만 그거 이제 계속 이제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끔 예외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외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이제 노멀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예. 근데 어떤 상황에 4월 이후까지 더 주식을 들고 갈 만한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그 전에 11월, 4월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으면은 그 후 5월, 10월에도 주식이 계속 잘 나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국 시장이 40% 정도 올랐어요. 그게 역대 5번째로 좋은 수익이었거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5월부터 그 10월까지는 수익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식을 아예 빼지는 않고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11월, 4월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5월, 10월에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고요. 반등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식 시장 상황이 5월 달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런 그러니까 11월, 4월에 수익이 굉장히 좋았으면은 5월, 10월까지는 넘어가는데 그것도 매번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확률을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11월 달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전략을 짜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